젊은 것이 어디 못 배워먹어서 이런 짓이나 하고. 할머니 하던 거나 하시고 평소 행동 거지나 똑바로 하세요. 안녕하세요. 당신의 사연 당사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신가요? 오늘의 이야기는 한 여성이 특별한 인연을 만나 겪게 되는 슬프고도 가슴 따뜻한, 그러면서도 한편으론 통쾌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65세 할머니입니다. 결혼한 뒤에는 시부모님과 함께 살며 힘든 나날을 보냈지만 열심히 봉양하며 최선을 다해 살아왔습니다. 시부모님 두 분 모두 돌아가시고 남편과 오붓하게 살아보려 했지만 얼마 후 남편이 말기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병간호와 돌봄 끝에 남편도 세상을 떠나고 저는 60세에 혼자 남게 되었죠. 그래도 자식들이 시부모에게 효도하는 부모를 보고 자라서 그런지 저희 아이들은 효자 효녀들이었습니다. 자주 찾아와주고 그래서 외로움 없이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에게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옆집에 10살 많은 할머니가 이사를 왔습니다. 그런데 이 옆집 할머니는 어찌나 성격이 괴팍한지 사람들에게 막 소리도 지르고 욕도 하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행동들을 많이 해서 이웃 사람들이 굉장히 멀리하려고 했습니다. 자식들도 없는지 있는지 찾아오지도 않고 가족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혼자 꿋꿋하게 사는 옆집 할머니였죠. 하지만 괜히 신경이 쓰였습니다. 옆집인지라 자꾸 신경이 쓰이기도 했고요. 옆집 할머니의 모습이 언니 같기도 하고 시어머니가 생각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옆집 할머니에게 잘해주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무슨 사연이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죠. 처음에 제가 인사하면 옆집 할머니는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김치찌개를 해서 옆집 할머니 댁에 찾아갔습니다. 저기요, 안녕하세요. 김치찌개를 좀 만들었는데 드셔보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옆집 할머니는 눈을 치켜뜨며 대답했어요. 내가 왜 네가 만든 걸 먹어야 해? 가져가.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한번 드셔보세요. 맛있을 거예요. 옆집 할머니는 찌개를 받지 않고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계속 인사를 하고 음식을 가져다 드렸습니다. 저기요, 오늘은 찰밥을 해봤어요.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옆집 할머니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누가 달래? 네 마음대로 하지 마. 하지만 저는 계속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저기요, 생각하면서 만든 거예요. 조금만 드셔보세요. 옆집 할머니는 여전히 거절했지만 저는 계속 정성을 다했습니다. 매일 아침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고 옆집 할머니가 무뚝뚝하게 지나가도 웃으며 좋은 하루 되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한 번은 옆집 할머니가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계셨습니다. 저는 지나가다가 도와드렸습니다. 저기요, 도와드릴게요. 제가 말했습니다. 옆집 할머니는 됐어, 네가 뭘 안다고 라고 했지만 저는 끝까지 도와드렸습니다. 괜찮아요. 같이 하면 금방 끝나요. 제가 말했습니다. 옆집 할머니는 못 이기는 척 도와주게 두셨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옆집 할머니와의 거리가 좁혀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옆집 할머니가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 곳에서 어떤 젊은 여자와 싸움이 난 거예요. 저도 음식물 쓰레기를 버려야 했기에 근처에 갔는데 한참 말싸움 중이더군요. 젊은 여자가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 버리지 않고 검은 봉지에 넣어서 그냥 버리는 걸 옆집 할머니가 보고 뭐라고 했습니다. 저기요, 음식물 쓰레기는 정해진 봉투에 버려야지.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옆집 할머니가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젊은 여자가 반격했어요. 할머니, 왜 참견이세요? 할머니 하던 거나 하시고 평소 행동 거지나 똑바로 하세요. 옆집 할머니는 화가 나서 더 크게 소리쳤습니다. 젊은 것이 어디 못 배워먹어서 이런 짓이나 하고. 똑바로 음식물 봉투에 버려. 이거 도로 가져가. 그렇게 두 사람은 막 싸우기 시작했어요. 주변에서 보고 있던 사람들은 옆집 할머니가 또 꼬장을 부리는구나 생각하고 젊은 여자 편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그만 좀 하세요. 또 왜 이래요?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저 젊은 사람이 뭘 그렇게 잘못됐다고 그러세요? 다른 사람이 덧붙였습니다. 옆집 할머니는 당황하고 말문이 막힌 듯 보였습니다. 그때 제가 나서서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이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제가 외쳤습니다. 여기 옆집 할머니가 옳은 소리 하는데 왜 다들 그러세요?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 안 넣은 이 사람이 잘못해서 여기 할머니가 하지 말라고 하는 건데 그게 잘못된 거예요? 다들 왜 이러세요? 주변 사람들은 당황해서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그런 거였어? 뭐야, 그럼 당신이 잘못했네.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그러자 다들 옆집 할머니 편을 들기 시작했고 젊은 여자는 결국 죄송해요. 안 그러면 되잖아요. 하고는 가려 했습니다. 제가 붙잡고 말했어요. 이봐요. 이건 다시 가져가서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 담아오세요. 봉투 없어요? 없으면 내가 줄게요. 젊은 여자는 휙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있어요. 그리고는 서둘러 가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웅성거리다 흩어졌고 저와 옆집 할머니만 남았습니다. 옆집 할머니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에이, 젊은 것들이 정말 고마워. 아이고 참. 저는 할머니를 붙잡고 말했습니다. 너무 놀라셨죠? 우리 집 가서 차나 한잔 하면서 얘기해요. 풀어요. 옆집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럴까? 아이, 그래 그럼. 그리고 저와 함께 우리 집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집에 와서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알고 보니 옆집 할머니는 작게 식당을 하시던 분이었는데 결혼도 안 해서 혼자고 가족들은 동생들이 남동생, 여동생 있는데 하도 사고를 치고 사업한다고 돈 빌리고 안 갚아서 치를 떨며 의절한 지 오래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인생 어차피 혼자다 생각하고 혼자 살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저도 제 이야기를 하자 옆집 할머니는 참 대단하다고 칭찬해 주셨어요. 시부모 모시고 살고 남편 병수발까지 했는데 어떻게 속이 남아나냐? 그래도 자식들 덕분에 이렇게 살아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옆집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래, 사람 죽으란 법 없지. 고생 많았어. 남에게 내 삶을 위로받으니 기분이 묘해서 눈물을 흘렸는데 옆집 할머니도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렇게 둘이 울고 웃고 이야기하다가 우리는 친해져서 언니 동생 하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 날에도 우리는 함께 점심을 먹고 시간을 보냈습니다.
언니에게는 다른 사람과도 잘 지내보자고 이야기해봤지만 언니는 그럴 생각이 없다고 했습니다. 너랑만 잘 친하게 지내면 돼. 난 인간관계가 너무 피곤해. 더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기를 원치가 않아. 언니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알겠어요. 존중해요. 더는 권유하지 않을게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뒤로 우리는 정말 친하게 잘 지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 이상한 할머니랑 어떻게 잘 지내세요? 하고 묻거나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저는 화제를 돌리거나 아예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언니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 번은 언니가 궁금해서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랑 잘 지내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냐? 막 물어보지 않냐?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언니에 대해서 묻기도 하지만 그냥 대답 안 하고 다른 이야기 해요. 굳이 설명하고 싶지 않아서요. 괜찮죠? 언니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좋아. 너답네. 그렇게 우리는 잘 지냈습니다. 언니는 생각보다 좋은 사람이었어요. 언니는 마음의 문을 닫아놓고 열어주지 않아서 그랬을 뿐, 한 번 열리니 그 안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정도 많고 또 솔직한 사람이었고, 뭔가를 꿍 하거나 하는 게 없이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참 좋았고, 저도 똑같이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참 잘 통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언니가 갑자기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부르더군요. 자기가 병원에 다녀왔는데 위암 3기라고 하면서 엉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서 언니를 달래줬습니다. 뭐라 말은 못하고 계속 등만 두드려줬죠. 남편이 폐암 말기 판정을 받았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는데 지금 언니 마음이 그때 저처럼 힘들겠지. 아니, 더 힘들 거야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 진정이 되고 나서 제가 말했어요. 요즘 워낙 의료기술이 발달해서 암도 더 이상 죽을 병이 아니에요. 나을 수 있는 병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자 언니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자신이 없어. 그냥 치료 안 받고 이대로 있다가 떠나고 싶어. 고통스럽고 싶지도 않고 나 병수발해줄 사람도 아무도 없어. 차라리 잘 됐어. 하며 자꾸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알겠어요, 언니. 일단은 오늘 밤이 늦었으니까 자고 내일 생각해요. 오늘 제가 옆에서 자줄게요. 그날 저는 언니 옆에 이불을 깔고 누워서 함께 잤습니다. 그러면서 언니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언니는 자기 동생들 이야기를 하더군요. 병원에서 검진 결과 받고 나서 정말 몇 년 만에 동생들한테 전화했어. 나 아프다고 얘기했는데 동생들 반응이 하나같이 그걸 왜 나한테 이야기하냐는 거였어. 너무 절망스럽더라고. 내가 첫째고 나이 터울이 많이 나는 동생들을 거의 엄마처럼 키우다시피 했는데 자꾸만 돈을 꿔가고 하니까 결국에는 못 빌려주겠다고 하니 다시는 안 볼 것처럼 떠났거든. 이제는 아프다고 해도 거들떠보지도 않으니 너무 슬프다. 저는 잘 들어주고 토닥여주다가 그렇게 둘이 잠들었습니다. 언니도 뒤척이고 저도 뒤척이고 자다 깨다 자다 깨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했어요. 그래, 내가 도와주자. 이렇게 이 사람을 만난 게 인연이고 이 사람이 내 옆에 와서 아프게 된 것은 하늘이 나에게 이 사람을 돌보라고 보내신 것이다. 받아들이자.
하면서 말이에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언니에게 다짜고짜 말했습니다. 언니, 이제부터 내가 언니 살릴 거예요. 나랑 같이 병원 다니고 치료 받아요. 내가 옆에서 수발 다 들게요. 언니는 놀라면서 말했습니다. 그러지 마. 너 책임 못 질 이야기 하지 마. 그냥 우리 이대로 서로 부담 주지 말고 지내자.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너무 힘들면 힘들다고 이야기할게요. 그만하고 싶으면 그만하겠다고 할게요. 그래도 해보고 싶어요. 해보고 힘들면 그때 이야기할게요. 우리 그렇게 서로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사이 아니에요? 언니는 한참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러자. 대신 꼭 솔직하게 말해줘. 그래요. 힘들면 다 때려치고 그냥 같이 노는 거나 할 거예요. 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언니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럼. 며칠이나 가나 보자. 우리 내기할까요? 내가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 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제와는 다르게 즐겁게 시작했습니다. 저는 바로 예전에 남편 말기암 병수발할 때 썼던 일기들이며 기록들을 찾기 시작했고 그때 담당 의사 선생님께도 연락하고 알아봤습니다. 그 뒤로 언니와 함께 병원에 다니면서 언니에게 필요한 것들을 도와주고 같이 병원 치료를 받으며 암에 좋다는 것은 다 해줬습니다. 하루 이틀이 지나고 어느새 1년, 2년, 무려 4년을 그렇게 함께 했습니다. 언니는 나에게 네가 한 3달 버티면 참 대단하다고 생각하려 그랬는데 4년을 넘게 이러고 있을 줄은 몰랐어. 너 정말 대단해. 그리고 너무 고마워. 라고 했습니다. 저는 언니야말로 당장 죽을 것처럼 말하던 사람이 4년째 살아있네. 앞으로 한 30년 더 살 것 같아. 나중에 다 갚아요. 다 낫고 나서 내가 아프면 그땐 언니 차례예요. 하고 우스갯소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를 나눈 지 일주일도 안 되었는데 언니 상황이 너무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언니는 급격히 상황이 나빠져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중환자실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중환자실은 보호자가 옆에 있을 수도 없고 하루에 한 번 면회를 할 수 있는데 저는 가족이 아니라서 면회를 못 가겠구나 생각했지만 예외적으로 언니 같은 경우에는 면회를 허락해 주더군요. 매일 한 번씩 중환자실로 면회를 가서 언니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3일차에 면회를 갔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간단하게 상태를 물어보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언니가 갑자기 유언장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나 변호사 공증까지 받아서 유언장을 써놨어. 내 재산 다 네 앞으로 남겨놨으니까 앞으로도 그 돈으로 네가 나 도와줬듯이 다른 사람들 도와주면서 살아. 너라면 그 돈을 함부로 안 쓸 것 같아. 언니가 말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말했어요. 말도 안 돼요. 언니, 동생들 있잖아요. 그러자 언니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동생들은 그 돈 받으면 홀랑 날려먹을 것들이라 안 돼. 꼭 좀 부탁해. 언니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면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저는 언니에게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언니 하라는 대로 할 테니까 제발 힘내서 나아져서 중환자실에서 나오세요. 그러자 언니는 눈을 부릅뜨고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너 꼭 약속 지켜.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내일 봐요. 그리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새벽 1시쯤 전화벨이 울리더군요. 그 시간에 전화 올 곳이 없는데
전화벨이 울리니까 심장이 덜컥했어요. 전화를 받았더니 언니가 심정지 상태라 지금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으니 빨리 오라고 가족들에게 연락해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급히 밖으로 나가 택시를 잡아 타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에는 이미 언니는 하늘나라에 가고 없었습니다. 남편이 하늘나라 갔을 때만큼 너무 슬펐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몸에 있는 수분이 다 눈물로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졌죠. 저도 언니에게 많이 의지하고 있었나 봐요. 어찌되었든 정신을 차리고 언니 집으로 갔습니다. 언니 집 비밀번호도 알고 있었거든요. 간신히 수첩에서 동생들 연락처를 찾아내 연락을 했고 동생들이 왔습니다. 그 뒤로는 동생들이 장례 절차를 밟고 장례를 치렀습니다. 며칠 뒤 언니의 유언장이 공개되자마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언니의 재산이 무려 서울의 아파트 5채와 현금까지 어마어마한 금액이었던 것입니다. 어안이 벙벙한 가운데 언니의 동생들이 와서 화를 내며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뭔데 우리 언니 재산을 받아? 무슨 가머니설로 언니를 꼬드겨서 재산을 받아낸 거야? 말도 안 돼. 동생들이 막 따져대는데 저는 일단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 처음에는 나도 그냥 받지 말자고 생각했어요. 이건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언니가 그동안 동생들 때문에 속 썩였던 이야기가 떠올랐고 결정적으로 언니가 마지막으로 저에게 한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약속 잘 지켜. 그 눈을 부릅뜨고 했던 말이 자꾸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어요. 언니가 하고 싶어 했던 대로 해주자. 내가 그 재산 받아서 좋은 곳에 쓰고 동생들에게 넘어가지 않게 하자. 동생들이 상속을 포기하라고 요구했지만 저는 절대로 못한다고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동생들이 화를 내며 소송을 걸겠다고 하더군요. 이건 말도 안 돼. 소송할 거야. 동생들이 외쳤습니다. 그래, 법대로 하세요. 법에서 받지 말라 하면 나 안 받을 거예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재판에 가게 되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동생들이 10여 년간 언니와 연락도 안 하고 산 것이 확인되었고 심지어 언니가 암 선고를 받았을 때 동생들에게 보낸 문자들을 동생들이 무시했던 내용까지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년간 제가 언니를 친언니처럼 챙기고 병원도 계속 같이 다니며 어디든 함께 다녔던 것들이 우리 이웃들의 증언과 병원 기록에서 다 나왔습니다. 법원은 결국 제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원을 나오면서 동생들이 바락바락 악을 쓰며 저에게 소리쳤습니다. 네가 뭔데 그걸 받아? 자격 없어! 참다 못한 저는 한마디 했습니다. 피만 섞이면 동생이에요? 가족이에요? 어떻게 가족이 되어 그럴 수가 있냐고요. 당신들 언니를 가족으로 생각하기는 했어요? 언니가 암 선고받고 연락했을 때 나 몰라라 해놓고 이제 와서 무슨 염치로 이러는 거예요? 그러자 남동생이 소리쳤습니다. 너 재산 노리고 우리 누나한테 접근한 거지? 그런 거지?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나 이 재산 다 기부할 거예요. 언니가 나한테 그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 약속 지킬 거예요. 두고 보세요. 나 이 돈 아니어도 먹고 살 걱정 없이 풍족해요. 그러니까 내가 당신들처럼 생각하지 말라고요. 두 동생은 말도 못하고 어버버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덧붙였습니다. 당신들 연락처 아니까 내가 기부하고 영수증 보내줄게요.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그 뒤에는 제가 한 말을 그대로 지켰습니다. 언니에게 받은 재산 모두 사회단체에 기부했어요. 언니는 나한테 쓸 만큼 쓰고 좋은 데 사용하라고 유언장을 남겼지만 쓸 만큼 쓰라는 건 저에게 맡긴 거니까 정말 한 푼도 안 쓰고 다 기부했습니다. 영수증까지 받아서 못난 동생들에게 보내줬어요. 좀 남겨놓지 그랬냐고요? 전혀요. 저는 제 선택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잘했다고 생각해요. 떳떳하게 언니 동생들에게도 이야기할 수 있었고 그 뒤로 언니 동생들은 절 찾아오지도 않았어요. 만약 제가 언니 유산을 욕심내서 조금이라도 제 것으로 만들었으면 아마도 그 동생들이 알고 절 골치 아프게 했을 게 분명해요. 그리고 언니가 평생 모은 재산은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위해 쓰이게 된 것이니까요. 언니가 하늘나라에서 그 공덕으로 좋은 곳에서 편안하게 잘 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나중에 제가 더 세월이 흘러 하늘나라에 가게 돼서 거기서 언니를 만나면 언니가 저에게 잘했다고 해주겠죠? 네, 오늘의 사연 잘 들어보셨나요?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 많은 감정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정말 많은 사연들이 있고 때로는 가족보다 더 소중한 인연이 생기기도 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옆집 할머니와의 특별한 인연을 통해 서로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었고 그 인연은 결국 서로를 진정한 가족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두 사람이 서로를 지켜주고 끝까지 약속을 지키려는 주인공의 모습은 많은 분들에게 감동을 주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사연을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의견과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 혹시 요즘 보이스피싱 사건이 많아져서 걱정되신 적 있으신가요? 이번 사연은 한 청취자분께서 정말 황당한 경험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어머니께서 겪은 보이스피싱 의심 사건입니다. 그 사건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30대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저는 평범한 나날들을 보내며 열심히 직장에 다니고 부모님은 퇴직하셔서 운동을 즐기시는 분들입니다. 오늘은 제가 겪었던 황당한 일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며칠 전 평소처럼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던 중이었어요. 그때 갑자기 엄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는 다급한 목소리로 은행에서 갑자기 막 문자가 여러 개 왔는데 900만 원씩 몇 번이나 출금됐다는 문자가 와 있어. 어머니는 깜짝 놀라셨습니다. 아니, 내가 전화기를 만지지도 않았는데도 출금이 막 된다니까?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일단 엄마를 진정시키고 차분히 이야기를 해주라고 하고 이야기를 들어보니 엄마는 평소처럼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고 있던 중에 갑자기 휴대전화 알림이 연속해서 몇 차례 울렸다고 했습니다. 놀라 운동을 멈추고 휴대전화를 확인했는데 은행에서 900만 원씩 몇 번이나 출금되었다는 문자가 온 것입니다. 본인은 전혀 만지지도 않았던 휴대전화로 출금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어머니는 깜짝 놀라셨고 보이스피싱인 것 같다며 저에게 다급하게 전화하신 것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은 저는 서둘러 경찰에 신고하고 부랴부랴 본가로 엄마를 만나러 갔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어머니는 너무 놀라 얼굴이 하얗게 질려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어떻게 된 일이에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 내가 휴대전화를 막 만지지도 않았는데 돈이 빠져나갔어. 그래도 네가 경찰에 신고한 후에는 계좌를 막아줬는데 이미 빠져나간 돈이 5천만 원이나 돼. 이를 어쩐다니?
어머니는 울먹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를 달래고 있는 그때 다시 어머니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가 전화를 받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은행 직원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출금을 좀 잘못했습니다. 사죄드리고 싶으니 만나 주시겠어요? 상대방은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순간 저는 화가 났습니다. 너무 말도 안 되는 변명이라 엄마 손에서 휴대전화를 빼앗아 전화를 바꿔 받았습니다. 아니, 은행 직원이 무슨 권한으로 고객의 계좌 비밀번호를 알고 출금을 했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데요? 저는 의심스러웠습니다. 그 사람은 사과를 하고 싶다는 말만 남기고 말을 얼버무리다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상한 예감이 들어 어머니의 휴대전화에서 은행에서 온 문자들을 쭉 확인해 보니 얼마 전 은행에서는 비밀번호 변경을 했다는 안내 문자도 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전혀 비밀번호를 바꾼 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인터넷으로 비밀번호를 바꾸겠니? 난 그냥 은행에서 문자를 잘못 보낸 줄 알고 내버려 뒀어. 그런데 그게 내 계좌였다니. 엄마, 이거 이상해요. 경찰에 다시 연락해 봐야겠어요. 저는 어머니를 진정시키고 경찰에 다시 연락했습니다. 곧 경찰이 도착했고 우리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은행에 가서 해당 직원의 신원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직원은 엄마의 예금 통장에서 5천만 원을 횡령한 것이었습니다. 돈을 빼내기 위해 신청 서류까지 직접 조작하며 비밀번호를 바꾼 것이었죠. 그 직원이 고객의 통장에서 돈을 빼낸 거였어요? 저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행히 금고에서 즉각 5천만 원을 보존하고 해당 직원을 직위해제했다고 합니다. 그 직원이 자신의 어머니 통장에서 출금하려다가 고객의 통장에서 잘못 출금했다고 해명했지만 알고 보니 어머니는 안 계시고 사실은 도박을 하려고 돈을 몰래 빼돌리려고 했다더군요. 라며 경찰이 설명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날의 일로 많이 놀라셨습니다. 경찰의 도움과 빠른 대처 덕분에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지만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그 다음 저녁 은행에서 높은 분이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어머니와 저에게 정중히 인사를 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번 일은 저희 직원의 잘못이 큽니다. 그 직원은 이미 직위 해제되었고 고객님의 예금은 즉시 복구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어머니는 그제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그래도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안 일어나면 좋겠네요. 저는 이 일을 통해 한 가지 교훈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조심하더라도 시스템의 허점과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은행에서 알림이 왔을 때에는 그냥 흘려넘기지 마시고 잘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주저하지 말고 바로 경찰의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어휴, 사연자분의 마음이 많이 놀라셨을 거예요. 여러분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을 들으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의견과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언제나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당신의 사연 DJ 당사였습니다.